안녕하세요. 월간 해나 책장으로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책은 독서의 기쁨과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주제로 5권의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박경리 선생님까지 이렇게 5권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이 책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좀 없죠. 이게 제가 키우던 나무라는 토끼가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간 나무에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보다 산문집을 더 좋아하는데요. 산문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진 건강한 정신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 하루키의 소설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전적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소설에 대한 생각, 문학과 문학상에 대한 생각, 제도와 학교, 세상이 자신의 소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하루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향과 시간에 따라 작업했다. 둘째, 그는 한결같았다. 셋째, 그는 자신의 기준점을 자신에게 세우고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았다. 넷째, 그는 자신의 독특한 문체를 개발하기 위해 영어로 먼저 소설을 쓰고 그것을 모국어로 번역했다. 이것은 그의 독자적인 문체를 만들어 주었다. 다섯째, 개성이란 한 사람이 한 결로 가는 방향성 같다. 그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제가 작가들의 산문집에서 항상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일과 인생에 대한 올고든과 자기 소신인데요. 하루키는 그 부분에서 말과 생활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정말 공감했던 부분은 6장에 보면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장편소설 쓰기 꼭지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크 디넷에는 나는 희망도 절망도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매일매일 20매의 원고를 씁니다. 아주 담담하게. 희망도 절망도 없다는 것은 실로 훌륭한 표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4시간이나 5시간 책상을 마주합니다. 하루에 20매의 원고를 쓰면 한 달에 600매를 쓸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반년에 3,600매를 쓰게 됩니다. 그는 시간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소중한 요소이며 내 안에서 나와야 할 소설의 싹을 틔우고 키워가는 요소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반응과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는 동안 양과 질이 쌓이고 시간이 누적되면 일은 진행되고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기회들이 오기도 하고요. 마케팅이 지속적인 성과로 드러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쉬지 않고 지속했을 때 이야기이고 참고로 저는 11년 차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나아가는데 용기와 태도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같이 묶어서 조만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책은 넌 생생한 거짓말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영화로 만드는 동안 공황장애를 치유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에세이인데요. 사실 저는 에세이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에요. 읽을 책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색적인 에세이는 검증된 거 위주로 보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력이 검증된 외국 작가들이나 좋아하는 국내 작가들의 산문집 위주로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은 블로그 이웃분의 리뷰를 보면서 구매한 책입니다. 공황장애라는 키워드와 예술이라는 키워드에 포착이 되었고요. 생각보다 정말 만족스럽게 읽은 책이고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으며 공황장애라는 게 정말 정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작가분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정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사려 깊게 들어주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공황 상태를 생중계하듯이 그림을 그린다. 공황장애가 올 때마다 말한다. 넌 생생한 거짓말이야. 공황장애는 현실적인 일이지만 신기루 같은 일이기에 이것을 덩어리라는 영화로 만들었다. 얼결에 감독이 되었다. 네, 가장 힘든 시간을 유머로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요. 유머로 이겨내기 위해 애쓴 만큼 글은 굉장히 재미있고 빵빵 터집니다. 이 책의 말미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태가 아무리 호전되었다고 해도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던 예전의 나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 덩어리는 중간에 사라져주면 좋겠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르고 달래며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증오의 대상에서 존중의 대상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완치의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른다. 질병을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당부합니다. 기억해라 오재형. 어떤 순간에서도 유머를 잃지 마. 5분 뒤에 구사할 농담을 끊임없이 떠올려. 유머와 농담이 없는 사람은 숨 쉬고 있어도 죽은 자와 다름없어. 자신이 없다고? 이빨에 김이라도 붙여. 때를 기다리면서 타이밍 좋게 씩. 네, 공황장애든 트라우마이든 혼자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재병님의 고양이 그림 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다정한 마음이 가득한 책이고요.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이게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저희 고양이 태호가 매번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진짜 엉엉 울게 되는 뒷부분에 장군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떠난 장면부터 계속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태호가 제가 울면은 불안해지는지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어쨌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른 봄에 일찍 자라는 식물은 아직 남은 꽃샘추위가 오면 그 며칠 안 되는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장군이와 휜둥이가 하는 것처럼 화분이나 낙엽 같은 것을 하룻밤 덮어놓고 재우면 꽃샘추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장군이랑 휜둥이가 이렇게 낙엽이랑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런 책입니다. 네,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일관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섬세한 마음으로 지켜주면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벽님 그림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림들의 고양이들과 식물이 같이 나오고 고양이들이 식물을 돌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장면 같지만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저의 세상을 지키는 힘이 그런 작은 연대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 속의 작가는 동물과 식물의 결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그 마음들이 책 구석구석 느껴져서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아는 책 중에서 현재까지 제가 아는 책 중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에요. 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월 9일의 일기인데요. 멍 때리는 시간에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기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한다. 이 부분을 읽는데 고요한 시간과 포근한 고양이 그리고 식물이 있는 풍경이죠. 아무리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을 겪어도 집안 풍경은 아늑하고 행복합니다. 그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반려동물이고요.
저는 6개월 전에 네, 저는 6개월 전에 10여 년 동안 키운 반려토끼가 나무예요, 이름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그 인연으로 이 책과 고양이 인보일기를 읽게 됐죠. 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건 그 시간 동안에 저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 이곳은 안전하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게 가족과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 반려고양이 장군이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새벽님이 쓴 애도일기가 나오는데, 펫로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엄청 울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대성통곡하게 되는 장면들이고, 예, 되게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물과 식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진짜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읽혀지는 만큼 동물 학대나 동물이 버려지는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월간 해나책장 4월에 소개해드린 고양이 인보일기와 함께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김민철님의 하루의 취향입니다. 최근에 유병욱 카피라이터님의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유병욱님과 직장 동료셨던 김민철님 에세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김민철님 글을 좋아해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 읽는데요. 모든 요일의 기록과 하루의 취향 이 두 권은 해나책장에 있는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 1부는 생활, 2부는 사랑, 3부는 일, 4부는 여행과 연대가 중심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생활, 사랑, 일, 세상으로 한 사람의 개성과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김민철 작가의 글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을 내던진 사람처럼 글을 써요.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나의 찌질함을 당신도 가지고 있군요.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사실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사랑하고 고민하고 계속해 나간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책 전반에 걸쳐지는 건 이분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의 취향을 분명히 만들어가면서 열정이라는 연료를 충전받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공감되고 힐링이 된 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 뜨거운 다리미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푹 파인 거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나도 결심했다. 나도 그런 테이블을 가지겠다고. 오래도록 나와 함께 늙어갈 테이블 하나. 그 앞에 앉아 글을 쓰는, 밥을 먹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술을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일을 하는 나를 기억해줄 테이블 하나. 그때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월급을 고스란히 털어서 커다란 테이블과 책장을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세월과 함께 오래 나이 들어갈 가구, 그리고 오래 살아갈 집을 구하고 가꾸어가며 부부가 살아갈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누가 보기엔 정말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 기어이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들, 허름한 일도 반짝반짝 윤기가 돌도록 만들어 놓는 사람들, 텔레비전 속에서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마주치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표정의 사람들, 그런 표정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일상 속 사람들, 그 경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전파되니까. 작은 일도 성실히 하고 사랑하는 모습들도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하루의 취향이잖아요. 김민철 작가에게 취향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과 일과 생활과 연대해서 진지하고 가볍게, 유쾌하고 밀도 있게 그렇게 나만의 것들을 하나씩 리스트업 해가고 가꿔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김약국의 딸들은 작년에 통영 박경리 문학관에 갔을 때 사온 책입니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입니다. 지방에 유족한 한 가정이 몰락해 가고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부가 신흥 세대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변동이 펼쳐집니다. 김약국이라고 불리게 되는 성수의 삶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성수가 결혼을 하고 생소한 어장 사업에 손을 대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5명의 딸도 각각의 불행을 겪고, 둘째 딸 용빈이 윤선을 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며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애정을 가졌던 인물은 둘째 딸 용빈입니다. 가정의 온갖 불행이 휘몰아치는 중에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계속 가정에서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강인한 인물이에요. 이 책의 유일한 위안이 되는 장면이 용빈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사랑의 인물 강극입니다. 그를 만나서 용빈이 내뱉는 대사를 통해 이 소설의 불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어요. 할머니는 자살을 하고 할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는 딸을 5 두셨어요. 큰딸은 과부, 그리고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저는 노처녀고요. 다음 동생이 발광했어요. 집에서 키운 머슴을 사랑했죠. 그것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반대했으니까요. 그는 처녀가 아니라는 험 때문에 아편쟁이 부자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국 그 아편쟁이 남편은 어머니와 그 머슴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 가엾은 동생은 미치광이가 됐죠. 다음 동생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약국의 딸들도 박복하고 불운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이 책은 희망이 없어서 희망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그러하기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 같았어요. 저는 박경리 선생님 작품 앞에서 굉장히 엄숙해지고 항상 마음을 낮추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교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좋은 날이 오지 않아도 내일도 살아가야지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부분이 역설적이게도 인물들의 불행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은 각각의 불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각각의 불행을 붙잡아내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리 선생님 책을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절대로 삶을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체로 삶의 불행을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의 지난 20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작가 2분이 조정래 선생님과 박경래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의 책이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는 긴 호흡의 장편을 읽는 훈련을 이분들의 책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설을 계속 읽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한강, 태백산맥,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으면서 사연 없는 인생은 없고 이유 없는 성품은 없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말이나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말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인생을 간접 경험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소설을 통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은 이후에 큰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줄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된 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나 다 보상받을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니었어요. 이 작품이나 제가 뮤지컬 서편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서편제를 보면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노래처럼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의 이 시간과 불행은 분명히 지나갈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힘든 순간에도 나의 불행을 안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동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힘든 중에 더 힘든 얘기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식욕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10월은 부지런히 뭔가를 먹으러 다닐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10월 되시고, 저는 11월 월간 해나책장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